2026년 한국 경제 과연 맑을까요? 아니면 흐릴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일기예보 같은 보고서입니다. 네,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죠. 맞습니다. 이 두툼한 자료를 펼쳐보니까 그냥 숫자만 나열된 게 아니라 정말 내년 우리 경제의 날씨를 예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게 같은 하늘 아래인데도 산업별로 날씨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일기예보를 같이 보면서 거시경제라는 큰 하늘의 날씨부터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개별 산업에 부는 바람의 방향까지 우리가 뭘 기대하고 또 어떤 비를 피해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야는 AI라는 강한 햇살을 받는데 다른 분야는 미국발 무역 장벽이라는 먹구름 아래 놓여 있죠. 이 보고서는 그 명암을 가르는 원인이 뭔지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가장 큰 방향,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고서는 1.9%를 제시했네요. 네, 1.9%입니다. 2025년 전망치가 1.0%였으니까 그거보단 나아졌지만 뭐랄까 여전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1.9%라는 숫자의 숨은 진짜 의미는 뭘까요? 표면적인 숫자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용이요? 네, 2026년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내수 주도의 완만한 회복,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예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수출은 마이너스 0.5%로 아주 소폭 감소하는데 네,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민간 소비는 1.7%, 건설 투자는 무려 2.7%나 증가하더라고요. 외부에서 부는 바람은 찬데 집안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작년까지 그렇게 좋았던 수출이 왜 갑자기 주춤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기저효과요? 네, 쉽게 말해서 비교 대상의 함정 같은 건데요. 2025년 수출 성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2020년 성적이 괜찮아도 그보다 더 오르기는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현상이죠. 아하, 그러니까 작년에 100점을 맞았으니 올해 98점을 맞아도 성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는 영향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내수는 어떻게 온기를 되찾는다는 걸까요? 핵심은 물가랑 금리의 안정입니다. 이게 안정되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요.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지갑을 열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설비 투자도 1.9% 증가하는데 AI 관련 투자는 여전히 뜨겁지만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좀 차분하다 보니 전체 증가세는 제한적일 거고요. 건설 투자도 꽤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던데요. 네, 정부의 SOC 지출 확대에 힘입어서 2.7% 성장으로 돌아섭니다. 길었던 부진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오는 거죠. 내수가 튼튼하게 버텨준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결국 한국 경제는 세계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 바깥 날씨, 특히 보고서가 계속 경고하는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라는 파도는 대체 얼마나 높을까요? 바로 그게 2026년 우리 경제의 항로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보고서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 정도로 올해 3.1%보다 다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미국에 수출하는 특정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면 다른 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게 세계 경제 전체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연소 효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 상황도 중요할 텐데요.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4%대 후반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과거처럼 우리 수출을 막 강력하게 이끌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외부의 먹구름 속에서 다행인 점도 좀 있나요? 유가나 환율 같은 것들이요? 네, 그 부분은 희소식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평균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될 전망이거든요. 작년 70달러 선에 비하면 거의 16%나 저렴해지는 셈이니까 우리 경제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겠죠.
환율은 어떻고요? 환율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덕분에 원화 가치가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1,400원 아래에서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바람은 좀 차갑지만 유가나 환율은 순풍이 불어주는 형국이군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날씨가 우리 산업 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보고서의 하이라이트인 13개 주력 산업 기상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와, 이걸 보니 정말 극적이네요. 어느 산업은 해가 쨍쨍한데 어느 산업은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상도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가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AI, 미국 관세, 그리고 중국입니다. 아, 그 세 가지. 네, AI 관련 투자라는 강력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 있고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과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차가운 비를 맞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날씨가 가장 좋은 맑음, 산업군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역시나 반도체가 가장 눈에 띄네요. 그렇죠. 수출 4.7% 증가, 생산 20.5% 증가도 대단한데 내수 증가율이 70.4%라네요. 이건 거의 태풍급 성장세 아닙니까? 하하, 맞습니다. 그 70.4%라는 숫자는 지금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AI 관련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HBM,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수요가 국내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의미죠. AI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쾌청이네요.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분야의 키워드는 바이오 시밀러와 미국의 생물 보안법입니다. 생물 보안법이요? 그게 뭔가요? 네,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오는 걸 막는 법안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 수 있는 일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인 거죠. 아, 우리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수출도 계속 좋고요. 그런데 이 맑음 그룹에서 아주 기묘한 널씨를 보이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아, 네. 2차 전지. 내수는 35.7%나 폭증해서 쾌청인데 수출은 마이너스 12.0%로 폭우, 생산도 마이너스 9.8%로 비가 내려요. 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밖으로는 물건이 안 나간다니.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 사례가 2026년 우리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생산 확대의 역설이에요. 해외 생산 확대요?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나 보조금 규제를 피하려고 미국, 유럽,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 국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은 통계상 줄어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총 생산량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렇다면 이건 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 아닐까요? 결국 좋은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딜레마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날씨가 흐린 기계 산업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자동차 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네, 수출과 내수 모두 소폭 감소하면서 성장이 정체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담 때문인가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가지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미국의 15% 관세 부담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이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시장의 주력 모델들이 좀 노후화됐다는 점입니다. 아, 신차 효과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조선업은 수출이 4% 감소하긴 하지만 상황은 좀 낮습니다. 왜죠? 이미 확보해둔 수주 자량이 워낙 많아서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 없이도 버틸 체력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폭우가 예보된 소재 산업군입니다. 숫자들이 정말 암울한데요. 정유 수출이 16% 넘게 감소하고 철강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만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유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세계적인 수요도 둔화되면서 이중고를 겪는 거고요. 철강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50% 관세라니 사실상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밀려난 한국산 철강이 다른 시장으로 향하면서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훨씬 더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석유화학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석유화학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기술 자립입니다. 기술 자립이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어 수출하던 범용 제품들을 이제는 중국이 스스로 그것도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대중국 수출 감소가 이제는 구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효자 산업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들의 부진은 단순히 숫자가 나빠지는 걸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 공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대한 보고서를 속속들이 파헤쳐보니 2026년 한국 경제의 모습이 한층 선명해지네요. 통하자면 내수라는 버팀목 위에서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그 안에서는 뭐랄까 두 개의 한국 경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경제요? 네. AI라는 새 엔진을 단 첨단 경제와 보호무역과 중국의 추격이라는 벽에 부딪힌 전통 경제. 이 둘이 전혀 다른 속도로 달리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두 개의 경제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기 전에 전통 산업은 AI나 친환경 같은 미래 기술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특히 아까 짚어주신 2차 전지 산업의 역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의 생산과 고용,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의 생존과 성장,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건 앞으로 모든 주력 산업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보고서는 AI가 이끄는 신산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개 주력 산업의 경계를 넘어 이들을 융합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날 14번째 주력 산업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